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4회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는 보통 식품기사 필기는 3회까지 출제가 되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식품기사 필기가 4회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4회 기출문제 중에 첫 번째 과목 식품위생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 공전에 의해서 유리제, 유리를 가열할 때 가열 조리용 기구의 사용 용도 및 열 충격 강도, 내열 온도차, 즉 안과 밖의 온도차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품 공전을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기준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 포장 공전의 공통 기준 및 규격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서 용도별 규격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식품을 데워 먹기 위해서 유리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 유리를 사용할 때 몇 도씨까지 버틸 수 있느냐,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유리가 손상을 입을 수 있죠. 따라서 몇 도씨까지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열원을 이용해서, 즉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유리를 데우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른데요. 직화용의 경우에, 즉 직접 불을 가하는 경우에는 유리가 내열성 유리의 경우, 즉 열에 강한 유리의 경우엔 뭐라고 써있냐면 공전엔 급격한 가열, 냉각에 버티는 유리의 경우에 400도씨까지 온도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유리를 직접 화염하는 경우에, 즉 직접 우리가 불로 온도를 가하는 경우엔 150도씨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직화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오븐을 이용했을 때 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유리 안에 있는 식품을 데울 때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얼마까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20도씨가 해당이 됩니다. 직화용을 제외하고 오븐용, 전자레인지 또는 열탕용은 뭐에 뜨거운 물에서 가열하는 경우에도 기준이 모두 120도씨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건 직화용의 경우엔 내열성 유리냐 아니냐에 따라 온도가 다르고, 잘 버티는 유리면 400도씨까지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유리의 경우엔 150도씨까지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 모두 120도씨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적거나 당도가 높은 전분질 식품을 변폐시키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미생물은 수분 함량에 따라서 잘 자라는 미생물이 있고 수분 함량이 낮을 땐 잘 못 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수분 함량, 수분 활성도가 약 0.9일 때 잘 자랄 수 있는, 이 이상일 때 잘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은 뭐예요? 세균이죠. 세균보다 수분 활성도가 더 낮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건 효모가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낮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건 곰팡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 함량이 적을 때 가장 식품을 변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미생물은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 제품의 형태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제라고 하는 건 purification, 어떤 식품을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질로 나눠서 압축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잘 모아둔 걸 정제라고 하죠. 환이라고 하는 건 동그란 모양으로 만든 걸 우리 환이라고 하고요. 편상이라고 하는 건 얇게 핀 거 우리가 편으로 썰었다 라고 하죠. 따라서 얇고 편편한 조각을 편상이라고 합니다. 분말이라고 하는 건 과립보다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분말이 클까요? 과립이 클까요? 과립보다는 분말이 더 작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감미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감미료는 단맛을 내는 물질이죠. 단맛을 내는 물질로는 스테비오사이드 대체 감미료가 있고요. 아스팔탐도 있고 솔비톨도 있습니다. 알디픽산이라고 하는 건 감미료, 단맛을 내기 위해 쓰이는 건 아니고 산미제입니다. 주로 신맛을 내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선이란 게 있었고요. 방사선이라고 하는 건 식품의 조사에서
살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방사선이라고 불렀고, 감마레이 또는 엑스레이 또는 이빔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우리 몸에 유해한 거, 인체 유해한 걸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아이오다인 131번, 세슘 137번, 스트론튬 90번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오다인도 문제가 되지만 아이오다인은 세슘이나 또는 스트론튬에 비해서는 반감기가 짧았습니다. 반감기가 길어서 식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세슘과 스트론튬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아이오다인의 경우에 반감기가 보통 7에서 8일 정도로 매우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지는 문제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식품 안에서 유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유산균처럼, 식중독균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나중에 번식을 하죠.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세균이 다 부패를 시키면 수분 활성도가 낮아졌을 때 곰팡이가 증식을 할 수 있고요. 수분 활성도가 높은 식품에는 세균이 잘 번식을 합니다. 특히 수분 활성도 0.9 이상에서 세균이 굉장히 잘 번식을 하고, 수분 활성도가 0.8 이하의 식품에서는 세균은 잘 번식을 하지 못하겠지만 내 삼투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수분 활성도가 낮은 데서도 자랄 수 있는 미생물들이 여전히 자랄 수 있고요. 일부 곰팡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미생물의 생육이 저지된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 공장에서 미생물 수의 감소 그리고 오염물질의 제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처리제가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하이포크로라이트는 뭐죠? 이거 락스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NaOCl과 같은 물질은 우리 미생물의 감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클로린 다이옥사이드 ClO2도 미생물 감소에 사용할 수 있고, 에탄올도 우리가 살균 소독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특히 70%나 80% 에탄올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EDTA의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을 하죠? 보통 통조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금속과 킬레이트를 형성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 EDTA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미생물 수의 감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캔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캔을 사용할 때 통조림 식품 중에 주석이 용출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석은 왜 사용을 하냐면 통조림 안쪽에 주석을 사용을 해요. 그 이유가 특히 과일 통조림의 경우에, 과일의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갈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이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석을 사용을 하는데, 이 통조림이 산소와 접촉하는 경우에 산소 접촉으로 인해서 주석이 용출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석이 용출이 되더라도 미량이 용출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간혹 부적당한 캔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석이 많이 용출이 될 수 있겠죠. 이때 식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가장 큰 것은 산성 과즙이 되겠습니다. 산성일 경우에 주석이 더 많이 용출이 돼서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농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농약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많이 나누고 합니다. 유기인제, 유기인제라고 하는 건 인을 포함하고 있는 농약을 의미하고요. 유기염소제를 많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유기염소제는 염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유기염소제는 DDT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뭐가 더 크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DDT가 문제가 돼요. 그 이유가 체내 축적성이 높습니다. 즉 오랫동안 남아서 만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반면에 유기염소제와는 다르게 유기인제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습니다. 체내에서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잔류기간이 짧고요. 만성 중독의 가능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 축적성이 문제가 되는 거와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의 유기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특히 해썹을 할 때, 해썹을 하기 전에 선행 요건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행 요건 관리 프로그램으로 주변의 환경들이 해썹을 적용하기에 적당하게 갖춰줘야 하는데, 그 중에 작업장의 구조와 설비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입문은 완전히 밀착되어야 하고요.
혹시라도 밖으로 뚫린 구멍은 방충망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천장은 응축수가 맺히지 않도록 재질과 구조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가공장 바로 옆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직사광선으로부터 공장을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안 좋겠어요? 채광을 가릴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이 배웠겠지만 선행요건 관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채광이었습니다. 일정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채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공장 바로 옆에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밀양으로 말함은 아니고 아마 바람일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거나 만성 중독을 유발시키는 화학 물질 중에 상수원에 물이 오염이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지산염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됐어요? 소세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죠. 발색제를 넣었을 때 아지산염이 형성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많다고 그랬어요? 소세지보다 야채류에 더 많은 게 아지산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메탄올은 우리가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물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완 방향족 아민류,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온에서 식품을 가열할 때 생길 수 있는 가공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였고요. 3번에 나와 있는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가 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뭘 써요? 염소를 사용하죠. 염소로 소독을 하는데 염소로 소독할 경우에 이 THM, 트리알로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되어서 암을 일으키거나 만성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파상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파상열은 많이 들어봤죠. 파상열은 어떤 균이 문제가 됐어요? 브루셀라 균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파상열이었습니다. 브루셀라 속이 원인균이 맞고요. 발열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저항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균은 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온살균, 고온살균뿐 아니고 저온살균 할 경우에도 브루셀라균이 모두 저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실험동물에 대한 최소 치사량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보통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영어가 뭘 뜻하는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C50은 AD50과 함께 많이 들어봤죠. LC는 뭐예요? lethal. lethal은 뭐예요? lethal. 자, TH 발음에 주의해야겠죠. lethal. 죽을 수 있는, 치사할 수 있는. C는 concentration, 농도에 50이래요. 이거의 농도의 50%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실험을 위해서 동물을 많이 사용하죠. 실험 동물의 50% 반 정도가 죽을 수 있는 정도의 농도를 의미합니다. 최소 치사량은 아니겠죠. ADI는 뭐예요? ADI 많이 들어봤죠. ADI는 Acceptable Daily Intake입니다. Acceptable Daily Intake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치사량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MNEL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Maximum No Effect Level입니다.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이에요. 그럼 MLD는 뭘까요? MLD는 Minimal Lethal Dose입니다. 죽을 수 있는 최소량이에요. 최소 치사량은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이렇게 약자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선택하기 어렵겠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게 풀네임으로 풀면 뭔지만 알고 있어도 정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식품의 관능을 계산하는데요. 관능은 우리가 보이는 것 또는 맛, 향을 계산하는데 관능을 계산하는 거죠. 이를 위한 식품 첨가물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착향료는 뭐예요? 향을 입히는 거죠. 그러면 관능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향을 입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고요. 산미료는 신맛이 내는 거죠. 관능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맛과 관계가 있으니까. 감미료는 단맛이 내는 거에 관계가 있습니다. 유화제는 뭐예요?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거죠. 식품 첨가물은 맞지만 관능과 관계가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관능적인 성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곰팡이 대사산물로 온열동물에 해독을 주는 건 아니고 아마 독성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총칭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티바이오틱은 뭐예요? 항생제죠. 미생물을 억제하는 거, 죽이는 게 안티바이오틱 쓰고, 이니비터는 뭐예요? 주로
우리 효소에서 이니비터를 배웠죠.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걸 이니비터라고 하고, 자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마이코톡신이라고 하는 게 이 곰팡이가 내는 독소입니다. 곰팡이 독소를 총칭하는 거고요. 그럼 3번은 뭔가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이코톡시코시스래요.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이거는 독소고, 이건 이 독소에 의해서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물질 군을 총칭하는 건 정답 마이코톡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베네루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베네루핀도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에 의한 감염증이었어요? 이건 자연독입니다. 자연독 중에서도 뭐에 의한 자연독이었죠? 족에 의한 자연독이었어요. 모시족이나 바지락에 의한 식중독을 우리 베네루핀이라고 불렀습니다. 열에 안정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pH 5나 8에서 이 사이에서 100도씨에서 1번 가열돼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열에 굉장히 강하네요. 주로 3월에서 4월경에 발생을 합니다. 이 베네루핀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식중독 증상은 아니에요. 보통 잠복기가 1에서 2일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급성 증상을 나타내는 식중독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기생충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구충, 그리고 편충, 회충, 모양선충은 모두 채소를 우리가 잘 씻지 않고 먹을 때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데 3번에 나와 있는 선모충은 뭐에 의한 감염이었어요? 고기에 의한 감염이었습니다. 이 선모충의 경우엔 돼지나 쥐 또는 고양이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를 우리가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을 때 선모충에 감염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쥐에 의한 대책이 완전히 수립되지 않아서 식당에 쥐가 많이 돌아다닐 때 또는 고양이가 돌아다닐 때 선모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가공 처리 공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인자와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환 또는 다액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열하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 유해인자였죠. 아크릴아마이드는 뭐 생각하면 됐어요? 감자튀김, 가열, 튀김할 때 많이 생성되는 게 아크릴아마이드고요. 모노클로로프로파놀, MCPD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산분해 간장을 생각하면 됐었습니다. 우리가 간장을 만들 때 산을 분해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MCPD라고 하는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는 모두 다 가공, 처리 과정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1번의 트리코테신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한 유해인자였어요? 이거는 가공 과정 중에 생기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특히 버섯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인데 버섯 중에 붉은 사슴뿔 버섯이란 게 있습니다. 붉은 사슴뿔 버섯에 트리코테신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안식향산이네요. 식품 첨가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물질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벤조익 액시드. 벤조익 액시드가 식품 첨가물로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용되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안식향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pH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따라서 3번은 아닙니다. pH에 따라서 항균 효과가 향균 아니고 항균이죠. 항균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안식향산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일단 값이 싸고요. 방부력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경구 감염병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증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구 감염병이 있고요. 세균성 식중독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경구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 그 정의 자체가 우리 어떤 감염병이 생긴 환자의 변이나 구토에 의해서 다시 감염이 되는 것, 즉 2차 감염이 되는 걸 경구 감염병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2차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2차 감염이 되는 것 자체를 경구 감염병이라고 부르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경구 감염병의 경우엔 미생물의 수가 적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세균성 감염병은 미생물이 많이 증식을 해서
이 미생물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균의 동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뭐에 비해? 세균성 감염병에 비해. 그리고 이 경구 감염병은 잠복기가 비교적 세균성 감염병에 비해서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하고요. 2차 감염이 발생합니다. 세균성 감염병은 경구 감염병에 비해 미생물 수가 더 많고요. 더 많이 증식을 하고 독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짧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해서 2020년 9월 26일에 출제되었던 식품기사 문제 중에 식품위생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